베넷 씨의 재산은 연간 2,000파운드 수입이 나오는 영지 하나뿐이었는데 불행히도 그의 딸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남자 상속인이 없을 경우 먼 친척에게 상속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재산 역시 그녀의 신분에 비해 넉넉하긴 했지만 남편의 부족함을 보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메리턴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그녀에게 4,000파운드를 남겼다. 그녀에게는 필립스 씨라는 사람과 결혼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서기로 일하다가 그 뒤를 이어 변호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또 런던에서는 장사를 하며 꽤 안정된 생활을 하는 오빠도 있었다. 롱본 마을은 메리턴에서 단 1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젊은 아가씨들이 이모에게 인사를 드리거나 길 건너 모자 가게를 들르기 위해 일주일에 서너 번쯤은 쉽게 오가곤 했다. 특히 막내 두 딸인 캐서린과 리디아는 더욱 자주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마음은 언니들보다 한결 비어 있었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저녁 대화를 채우기 위해 메리턴까지 산책을 가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시골 마을이라 소식거리가 별로 없었음에도 이모 덕분에 늘 무언가 새 소식을 얻어내곤 했다. 그리고 현재 근처에 주둔하게 된 민병대 덕분에 소식과 즐거움 모두 풍족한 상태였다. 이 민병대는 겨울 내내 머무를 예정이었고 메리턴은 그들의 본부였다. 이제 그들의 이모 필립스 부인을 찾아가는 방문은 가장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 매일매일 장교들의 이름과 인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장교들의 숙소가 어디인지도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장교들과 직접 알게 되기까지 했다. 필립스 씨가 모든 장교들을 방문했던 덕분에 그의 조카딸들에게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움의 세계가 열렸다. 이제 그들의 화제는 오직 장교들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를 흥분시키던 빅리 씨의 막대한 재산조차 앙증맞은 소위 계급의 군복 앞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두 딸의 이런 열광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베넷 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 말투를 보아하니 너희 둘은 이 지방에서 제일 어리석은 소녀들이 틀림없구나. 오래전부터 의심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드는구나. 캐서린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리디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카터 대위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며 그는 내일 런던으로 떠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한 번은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신도 참 이상해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어떻게 제 자식들을 그렇게 쉽게 어리석다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남의 자식들이라면 몰라도 제 자식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만약 내 자식들이 어리석다면 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다들 아주 똑똑해요.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생각이 다르구먼. 나는 내 생각과 달리 우리 막내딸 둘은 유난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네. 당신은 그런 어린 소녀들에게 어른처럼 분별력을 기대하면 안 됐죠. 그 애들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장교들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게 될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빨간 군복을 좋아했어요. 사실 아직도 가끔 좋아해요. 만약 어떤 멋진 대령이 게다가 연 수입이 5천이나 6천 파운드쯤 된다면 우리 딸 중 하나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나는 결코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 윌리엄 경댁에서 본 포스터 대령 군복 입은 모습이 참 근사하더군요. 엄마, 리디아가 외쳤다. 이모가 그러는데 포스터 대령이랑 카터 대위가 처음처럼 미스 왓슨네 집에는 잘 안 간대요. 대신 요즘은 클라크 도서관 앞에 자주 서 있는 걸 본대요. 이때 하인이 들어오며 제인 앞으로 편지를 건넸다. 네더필드에서 온 편지였고 하인은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넷 부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제인이 편지를 읽는 동안 성급하게 말했다. 어머, 제인, 누구한테서야? 무슨 내용이야? 뭐라고 썼어? 어서 말해봐, 어서. 미스 빅리한테서예요. 제인이 대답하며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오늘 저와 루이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단둘이 있다가 서로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두 여자가 하루 종일 마주 앉아 있는 것은 결국 말다툼으로 끝나기 마련이니까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제 오빠와 신사분들은 오늘 장교들과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답니다.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는 카롤라인 빅리. 장교들이랑 함께라니. 리디아가 외쳤다. 왜 고모가 그 얘긴 안 해주셨을까? 외식이라니. 베넷 부인이 말했다. 정말 운이 없구나. 마차를 쓸 수 있을까요? 제인이 물었다. 아니, 얘야 말을 타고 가는 게 낫겠어. 곧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룻밤 묵고 올 수밖에 없겠지. 그거 좋은 생각이긴 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쪽에서 제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신사분들은 메리턴에 가기 위해 빅리 씨의 사륜 마차를 써야 하고 허스트 부부는 자신들의 마차에 말이 없거든. 그래도 저는 마차를 타고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얘야, 아버지가 마차에 쓸말을 빼주실 수가 없을 거야. 농장에서 써야 하잖니. 그치요, 베네 씨. 농장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보다 훨씬 자주 말이 필요하지. 하지만 오늘 말을 쓸 수 있는 거라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어머니 뜻은 이루어진 거네요. 결국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말이 이미 농장 일에 쓰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겨우 알아냈다. 그래서 제이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가야 했고 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 즐거운 예감을 가득 담아 그녀를 배웅했다. 어머니의 기대는 적중했다. 제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억수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언니들은 제인을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다. 비는 저녁 내내 그칠 줄 몰랐고 제인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분명했다.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지. 베넷 부인은 여러 번 말하며 마치 비가 내린 것도 자신의 공인 듯 뿌듯해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계략이 가져온 행운을 모두 깨닫지 못했다. 아침 식사가 막 끝나갈 무렵 네더필드에서 하인이 엘리자베스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가져왔다. 나의 가장 소중한 리지. 오늘 아침 몸이 몹시 좋지 않아. 아마 어제 비를 흠뻑 맞은 탓이겠지. 친절한 친구들이 몸이 나아질 때까지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해. 그리고 꼭 존스 씨를 보라고 권하는데 그러니 혹시 그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어도 놀라지 마. 목이 좀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 너의 제인.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읽어주는 동안 베넷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딸이 심각한 병이라도 앓게 된다면 아니, 심지어 죽게 된다 해도 그것이 모두 빅리 씨를 쫓은 결과이고 내 병명 때문이라는 걸 알고 위로를 삼아야겠지. 아휴, 난 제인이 죽을까봐 걱정 같은 건 안 해. 사람은 그런 사소한 감기로는 죽지 않아. 거기서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괜찮아. 거기 있는 한 아주 좋은 거지. 마차만 쓸 수 있다면 나도 가서 보고 오고 싶은걸.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가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차는 쓸 수 없었고 말을 탈 줄도 몰랐기에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갈 결심을 밝혔다. 이렇게 흙탕물 범벅인데 걸어가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니? 어머니가 소리쳤다. 거기 도착할 때쯤이면 보기 흉할 텐데. 나는 제인을 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리지, 이게 혹시 나한테 말을 보내달라는 암시니?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걷는 걸 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면 거리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겨우 3마일이에요. 점심 전에는 돌아올 거예요.
내 선행의 열정은 참 대단하구나. 메리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의 충동은 이성에 의해 다스려져야 해. 내 생각엔 노력이라는 건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옳다고 봐. 우리는 메리턴까지 같이 가줄게. 캐서린과 리디아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둘의 동행을 받아들였고 세 자매는 함께 길을 나섰다. 서두르면 리디아가 길을 걸으며 말했다. 캡틴 카터를 떠나기 전에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메리턴에 도착한 뒤 두 동생은 한 장교 부인의 숙소로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계속 걸었다. 그녀는 들판을 하나둘 빠르게 가로질렀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무릉덩이를 건너며 조급하게 길을 재촉했다. 마침내 저 멀리 집이 보일 무렵에는 발목은 지쳐있고 스타킹은 더럽혀졌으며 운동으로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아침 식사를 하는 거실로 안내되었는데 제인을 제외한 모두가 모여 있었다. 그녀가 그런 굳은 날씨에 아침 일찍 3마일이나 혼자 걸어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몹시 놀랐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그런 엘리자베스를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고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특히 빅리 씨는 정중함을 넘어 유쾌함과 따뜻함으로 대했다. 다하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허스트 씨는 아예 입도 열지 않았다. 다하 씨는 엘리자베스의 운동으로 물든 건강한 얼굴빛을 감탄하는 마음과 혼자 먼 길을 온 것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한편 허스트 씨는 오직 아침 식사에만 관심이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제인의 상태를 묻자 답변은 썩 좋지 않았다. 제인은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열이 심하고 방을 나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제인 곁으로 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제인 역시 매우 기뻐했다. 사실 편지에 솔직하게 적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제인은 긴 대화를 나눌 만큼 기운이 없었고 그저 자신이 받은 특별한 친절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을 겨우 표현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그녀를 곁에서 돌보았다. 약제사가 왔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이 다시 방으로 올라왔다. 제인을 향한 그들의 애정과 염려를 보고 엘리자베스는 그녀들에 대한 인상이 조금 나아졌다. 약제사가 도착하여 제인을 진찰한 후 예상대로 심한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인이 다시 침대에 눕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며 처방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조언은 순순히 받아들여졌다. 제인의 열은 점점 더 심해졌고 두통도 심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도 언니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다른 여자들도 자주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남자들은 모두 밖에 나가 있었기에 그들은 다른 할 일도 없었다. 시계가 3시를 알리자 엘리자베스는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느꼈고 마지못해 그 뜻을 밝혔다. 빅리 양은 마차를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엘리자베스는 약간의 권유만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제인이 너무나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빅리 양은 마차를 내어주는 대신 레더필드에 머물라는 초대로 바꿨다. 엘리자베스는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고 롱본으로 하인을 보내 가족에게 머물게 된 사실을 알리고 여벌의 옷을 가져오도록 했다. 오후 5시에 두 자매는 옷을 갈아입으러 올라갔고 6시 반쯤 엘리자베스는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 그녀가 식탁에 앉자마자 쏟아진 정중한 안부 인사들 중에서도 특히 빅리 씨의 진심 어린 관심은 단연 눈에 띄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 제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듣고 허스트 부인과 빙의 양은 세네 번쯤 안타깝다는 말을 반복하며 감기에 걸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병이 드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제인에 대해 더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이런 무관심은 엘리자베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불쾌한 감정을 다시 일깨웠다. 오히려 그녀가 어느 정도 호감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은 빅리 씨뿐이었다. 그가 제인을 걱정하는 모습은 명백했고 엘리자베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기에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불청객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다. 식사 내내 그녀에게 신경을 써준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빅리 양은 다하시 씨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고 그녀의 언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옆자리에 앉은 허스트 씨는 먹고 마시고 카드 놀이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기력한 남자였고 엘리자베스가 진한 요리 대신 담백한 음식을 선택한 것을 보고는 대화할 거리조차 잃었다. 식사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바로 제인에게 돌아갔고 그녀가 방을 나서자마자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를 헐뜯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는 오만함과 건방짐이 섞여 있다며 대화도 세련됨도 취향도 아름다움도 전혀 없다고 단정지었다. 허스트 부인 역시 이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그 애는 솔직히 말해 걷는 걸 잘하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 그녀의 몰골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거의 야성인 같았다니까요. 정말 그랬지. 루이자. 나도 웃음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런 날씨에 대체 왜 왔다는 거야? 언니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시골을 그렇게 뛰어다녀야 했을까? 머리도 헝클어지고 꼴도 엉망이었잖아. 그래. 그리고 그 치마 좀 봤어? 지늘기 무려 6인치나 묻어 있었어. 틀림없어. 치마를 가리려고 길게 내린 드레스도 제 역할을 전혀 못했고 내 그림이 꽤 정확할지도 모르겠네. 루이자. 빅리 씨가 말했다. 하지만 난 그런 것들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난 오늘 아침 미스 엘리자베스 베넷이 아주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걸. 그녀의 지저분한 치마 같은 건 눈에도 안 들어왔어. 다하시 씨는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빅리 양이 말했다. 다하시 씨라면 여동생이 그런 꼴을 하는 건 절대 보고 싶지 않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진흙탕 속을 발목까지 빠지며 3마일, 4마일, 아니 5마일이나 걷다니. 그것도 완전히 혼자서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만한 독립심이고 시골 총구석 특유의 예의 없는 행동이죠. 나는 오히려 언니를 향한 애정이 아주 기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빅리 씨가 말했다. 다하시 씨. 빅리 양이 반쯤 속삭이며 말했다. 이번 일로 미스 베넷의 고운 눈을 향한 감탄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하시 씨가 답했다. 운동 덕분에 오히려 더 빛나 보였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허스트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제인 베넷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가씨죠. 진심으로 그녀가 잘 결혼했으면 해요. 하지만 저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지고 또 저런 천한 친척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글쎄요. 가능성이 있을지 걱정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그 집 외삼촌이 메리턴에서 변호사 일을 한다던데요. 그래. 그리고 또 다른 삼촌은 런던의 칩사이드 근처에 산대. 정말 대단하네. 하고 언니가 덧붙이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갈깔 웃었다. 칩사이드를 가득 채울 만큼 삼촌들이 있다고 해도 빅리 씨가 외쳤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들이 조금이라도 덜 매력적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세상에서 존경받는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은 확실히 크게 줄겠지. 다하시 씨가 말했다. 이 말에 빅리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매들은 크게 공감하며
한동안 친한 친구의 촌스러운 친척들을 두고 실컷 웃어댔다. 그러나 그들은 식당을 나설 때 다시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며 제인의 방으로 갔고 커피가 준비될 때까지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제인은 여전히 몸이 매우 좋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잠들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그녀는 제인이 편안히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비로소 자신도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거실에 들어서자 일행은 모두 우르르 아는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높은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일 거라고 짐작하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잠시 아래층에 머무는 동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다. 퍼스트 씨는 놀라운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드보다 책을 더 좋아하십니까? 꽤 특이하군요. 엘리자베스 베넷 양은 카드 따윈 무시한답니다. 빅리 양이 말했다. 그녀는 책을 아주 좋아해서 다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저는 그런 칭찬도 비난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독서가는 아니고 많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언니를 돌보는 일에서 분명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빅리 씨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리고 곧 완쾌된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런 뒤 방 한쪽에 놓인 몇 권의 책이 있는 탁자로 다가갔다. 빅리 씨는 즉시 자신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더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제 서재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 명예를 위해서도요. 하지만 저는 게으른 사람이라 책은 많아도 읽어본 건 별로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방 안에 있는 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정중히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도서관만 남기고 가셨다니 정말 이상해요. 빅리 양이 말했다. 다하시 씨, 대개 펜벌리에는 정말 멋진 도서관이 있잖아요. 좋은 도서관이어야 합니다. 다하시 씨가 대답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요. 그리고 다하시 씨도 엄청나게 기여하셨잖아요. 항상 책을 사시잖아요. 이 시대의 가족 도서관을 소홀히 여긴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홀이라니요. 다하시 씨는 그 고귀한 저택의 아름다움을 위해 필요한 건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시잖아요. 찰스, 나중에 당신이 집을 짓게 되면 펜벌리이 절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다. 진심으로 조언하는데 꼭 펜벌리 근처에서 부지를 구하세요. 펜벌리를 모델로 삼으면 좋을 거예요. 영국에는 더 좋은 지역이 없답니다. 더비셔보다. 진심으로 그러지. 빅리 씨가 웃으며 말했다. 다하시가 팔기만 한다면 펜벌리 자체를 사버리겠어. 난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야. 찰스. 정말이야. 캐롤라인. 차라리 흉내 내려는 것보다 돈을 주고 펜벌리를 사는 게 더 가능할 것 같구나. 빅리 씨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대화에 푹 빠져버려 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결국 책을 완전히 내려놓고 카드 놀이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빅리 씨와 그의 누나 사이에 자리를 잡고 게임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다하시 양은 봄 이후로 많이 컸나요? 빅리 양이 물었다. 키가 저만큼 될까요? 그럴 것 같네요. 지금은 엘리자베스 베넷 양 정도의 키거나 아마 조금 더 크겠어요.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토록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얼굴도, 태도도, 또 나이에 비해 놀라운 재능까지. 피아노 연주는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신기할 따름이야. 빅리 씨가 말했다. 어쩌면 아가씨들이 그렇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온갖 재능을 갖추려고 할 수 있는지 말이지. 모든 아가씨들이 재능을 갖췄다고? 빅리 양이 놀라며 물었다. 찰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응, 다들 그런 것 같아. 테이블에 그림도 그리고 스크린 덮개도 만들고 지갑도 뜨잖아.
내가 아는 아가씨들 중에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처음 소개받는 아가씨는 하나같이 아주 재능이 뛰어난 분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자네가 말하는 평범한 재능의 기준은 다하시 씨가 끼어들며 말했다. 불행히도 상당히 현실적이군. 하지만 난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진짜 재능을 갖춘 여성은 6명도 채 되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빅리 양이 거들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가 끼어들며 말했다. 진정한 재능 있는 여성에 대해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 모양이네요. 네, 기준이 꽤 높습니다. 다하시 씨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빅리 양이 그의 충직한 조력자처럼 덧붙였다. 보통 수준을 훨씬 뛰어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재능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음악, 노래, 그림, 춤, 현대어까지 두루 잘해야 하고 게다가 걸음걸이나 목소리 톤, 태도와 표현력에서도 특별함이 느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다하시 씨가 덧붙였다. 풍부한 독서를 통해 정신적인 교양까지 더해야 진정한 의미의 재능이라 할 수 있죠. 이제야 왜 6명밖에 모르신다는지 알겠네요. 오히려 6명이나 아신다는 게 놀라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자기 성별에 그렇게 가혹할 필요까지 있을까? 다하시 씨가 물었다. 그런 여성이 존재할 가능성조차 의심하다니. 전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 취향, 노력, 우아함이 한 사람 안에 모두 모인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의 말에 크게 반발하며 자신들은 그런 여성들을 여러 딸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그들의 떠들썩한 주장도 오래가지 못했다. 허스트 씨가 게임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짜증스럽게 주의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화는 급히 중단되었고 엘리자베스는 곧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빅리 양이 말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다른 여자들을 깎아내려 남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부류야. 아마 많은 남자들에게는 그게 통하겠지만 내 생각엔 참 비열하고 천한 수법이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다하시 씨가 대답했다. 그 말은 주로 그를 겨냥한 것이었기에 여자들이 때로 매력을 끌기 위해 쓰는 그런 교활한 술수는 어떤 종류든 비열하죠. 교묘함과 비슷한 건 모두 경멸할 만합니다. 빅리 양은 다하시 씨의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제를 이어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방에 들어와 언디의 상태가 악화되어 곁을 떠날 수 없다고만 전했다. 빅리 씨는 즉시 존스 씨 지역 의사를 부르자고 강하게 권했다. 하지만 그의 누이들은 시골 의사의 조언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런던에서 유명한 의사를 급히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제안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빅리 씨의 의견에는 덜 완강하게 반응했고 결국 만약 베넷 양의 상태가 다음 날 아침까지 확연히 좋아지지 않는다면 존스 씨를 부르기로 결정되었다. 빅리 씨는 매우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의 누이들은 자신들도 비참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이 비참함을 듀엣 연주로 달랬고 빅리 씨는 그저 가정부에게 병든 아가씨와 그 동행에게 최선의 보살핌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밤새 언니의 곁을 지켰고 아침이 되자 일찍이 하녀를 통해 빅리 씨가 전해온 안부 인사에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답을 보낼 수 있었다. 얼마 후에는 빅리 씨의 누이들이 직접 보낸 사람을 통해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러나 언니의 상태가 다소 나아지긴 했어도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에게 롱본의 편지를 보내어 직접 제인의 상태를 살펴보러 와달라고 요청했다. 편지는 즉시 발송되었고 곧바로 이행되었다. 베넷 부인은 막내 두 딸을 데리고 가족의 아침 식사가 끝난 직후 네퍼필드에 도착했다.
만약 제인이 눈에 띄게 위험한 상태였다면 베넷 부인은 크게 낙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다지 위급한 상황이 아님을 알게 되자 오히려 제인이 당장 회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건강을 되찾으면 네퍼필드를 더 놔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넷 부인은 달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제안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에 도착한 약제사 존스 씨 또한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베넷 부인은 잠시 제인과 함께 있다가 빅리 양이 나타나 아침 식당으로 이끌자 딸셋과 함께 그를 따라갔다. 빅리 씨는 베넷 부인이 제인의 상태를 예상보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맞이했다. 정말 심각합니다. 선생님, 베넷 부인이 대답했다. 제인은 너무 아파서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존스 씨도 절대 이송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조금 더 귀찮게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송이라니요. 빅리 씨가 외쳤다.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누이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부인, 빅리 양이 차가운 예의로 덧붙였다. 베넷 아가씨께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살필 것입니다. 베넷 부인은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다. 정말이지. 그녀는 덧붙였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이는 몹시 아파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 있게 아픈 걸 견디고 있지요. 언제나 그렇답니다. 저는 늘 제 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제인 언니를 따라갈 수 없다고요. 여기는 방도 정말 좋고 저 자갈길 너머로 보이는 전망도 참 멋지네요. 빅리 씨, 시골 전체를 통틀어 네퍼필드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임대 기간이 짧다지만 곧 이곳을 떠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슨 일이든 서두르는 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래서 네퍼필드를 떠나기로 결심하면 아마 5분 안에 떠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곳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저를 이해하기 시작하셨군요. 그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쉽게 간파된다니 좀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복잡하고 심오한 성격이 단순한 성격보다 반드시 더 존경받을 만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리지, 베넷 부인이 외쳤다. 여기가 집이 아니란 걸 기억하고 제발 집에서처럼 함부로 굴지 말아라. 빅리 씨는 바로 대화를 이어갔다. 지금 알게 됐네요. 엘리자베스 아가씨가 성격 분석을 좋아하신다는 걸 꽤 재미있는 일이겠어요. 네, 그렇긴 해요. 특히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죠. 적어도 그 점은 확실해요. 시골에서는 다시 씨가 말했다. 대체로 그런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기 어렵지요. 시골 사회는 꽤 한정적이고 변화가 적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베넷 부인이 끼어들며 다하시 씨가 시골 사회를 깎아내린 듯한 태도에 기분이 상해 말했다. 시골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변화가 많답니다. 모두가 놀랐다. 다하시 씨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베넷 부인은 자신이 그를 이긴 줄로 착각하고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저는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런던이 시골보다 나은 점이라고는 가게들과 공공장소뿐이라고 생각해요. 시골이 훨씬 더 쾌적하죠. 그렇지 않나요? 빅리 씨, 시골에 있을 때는 도시로 가고 싶지 않고 도시에 있을 때는 시골이 그립지 않습니다. 빅리 씨가 대답했다. 양쪽 다 장점이 있고 저는 어디서든 똑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건 바로 당신처럼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저 신사부는
그녀는 다하시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골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네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어머니를 대신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다하시 씨를 완전히 오해하셨어요. 그는 단지 시골에서는 도시에 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었을 뿐이에요. 그건 어머니도 인정하셔야죠. 그야 물론이지. 예약, 아무도 그런 다양성이 있다고는 안 했어. 하지만 이 근방에 사람이 별로 없다니. 그건 믿을 수 없어. 우리는 24가구나 되는 가족들과 식사하는 걸 엘리자베스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빅리 씨는 웃음을 참지 못했을 것이다. 빅리 양은 덜 신중해서 다시 씨를 향해 매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급히 말을 꺼냈다. 샬럿 루커스가 제가 떠난 후 홍본에 들른 적이 있나요? 네, 어제 아버지와 함께 다녀갔지. 사실 윌리엄 병은 정말 호감 가는 분이야. 빅리 씨, 그렇지 않나요? 정말 세련되고 친절한 신사지요. 누구에게나 할 말이 있어서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짜 교양이에요.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겨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된 거죠. 샬럿도 함께 식사했나요? 아니, 샬럿은 곧장 집으로 갔어. 아마 파이 준비 때문에 바빴던 모양이지. 난 개인적으로 빅리 씨, 하인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도록 키웠어요. 우리 딸들은 다르게 자랐지요. 뭐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니까요. 루커스 아가씨들도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다만 안타깝게도 예쁘지는 않죠. 물론 샬럿이 그렇게 못생겼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린 샬럿이랑 특별히 친하니까요. 아주 호감 가는 아가씨 같던데요. 빅리 씨가 말했다. 그럼요.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하지만 솔직히 예쁘지는 않다고 인정하셔야 해요. 루커스 부인도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제인처럼 예쁜 딸을 부러워했어요. 제가 제 딸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제인만큼 예쁜 아이는 드물지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제 편견을 믿지 않아요. 제인이 15살이었을 때 런던에 있는 가디너 외삼촌 댁에 있던 어떤 신사가 제인에게 푹 빠져서 형수님은 그 신사가 청혼할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마 제인이 너무 어려 보여서였겠죠. 그래도 그녀를 위해 시 한 편을 썼는데 아주 예뻤어요. 그리고 사랑도 거기서 끝났군요. 엘리자베스가 조급하게 말했다. 사랑을 그렇게 쉽게 잃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죠. 대체 누가 시 한 편이 사랑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처음 발견했을까요? 저는 시를 사랑의 양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랑이라면 그렇겠죠. 원래 강한 것은 뭐든지 잘 자라니까요. 하지만 얄팍하고 약한 마음이라면 시 한 편만으로도 완전히 시들어버릴 거라고 확신해요. 다하시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어머니가 또다시 부끄러운 말을 할까봐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베넷 부인은 다시 빅리 씨에게 제인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감사 인사를 시작했고 함께 귀찮게 하고 있는 엘리자베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빅리 씨는 진심 어린 예의로 대답했고 어쩔 수 없이 여동생까지도 예의 바른 말을 하게 만들었다. 빅리 양은 마지못해 해야 할 말을 했지만 베넷 부인은 만족했다. 그리고 곧 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신호에 맞춰 막내딸이 앞으로 나섰다. 그동안 두 막내딸은 계속 속삭이며 계획을 짜고 있었고 그 결과 막내가 빅리 씨에게 그가 시골에 처음 왔을 때 레퍼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일을 상기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리디아는 15살이지만 체격이 좋고 건강하게 자란 소녀로 피부가 곱고 쾌활한 인상을 가진 아이였다.
어머니의 편애를 받아 어린 나이에 이미 사교계에 나서게 되었다. 리디아는 생기발랄한 성격과 타고난 당당함을 지녔는데 외삼촌 덕분에 훌륭한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또 본인의 친근한 태도로 장교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 당당함은 더욱 커져 이제는 거침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리디아였기에 빅리 씨에게 무도회에 대한 약속을 당당하게 상기시키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리디아는 갑작스럽게 그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일 거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쑥 튀어나온 요구에 대한 빅리 씨의 대답은 베넷 부인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였다. 약속을 지킬 준비는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죠. 언니 분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면 무도회 날짜를 직접 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언니분이 아픈 동안 춤을 추고 싶진 않으시겠지요. 리디아는 이 대답에 만족을 표했다. 아, 맞아요. 제인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좋겠어요. 그때쯤이면 아마 카터 대위도 다시 메리턴에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도회를 열어주시면 리디아는 덧붙였다. 이번에는 제가 꼭 포스터 대령에게 무도회를 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하여 베넷 부인과 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고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제인에게 돌아갔다. 자신과 가족들의 행동이 남은 두 아가씨와 다하시 씨의 평판거리가 되도록 남겨두고서 말이다. 하지만 다하시 씨는 빅리 양이 엘리자베스의 아름다운 눈을 두고 온갖 재치를 부려가며 헐뜯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비난하는 데 동참하지 않았다. 그날 하루도 전날과 비슷하게 흘러갔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아침 중 몇 시간을 아픈 제인과 함께 보냈고 제인은 느리지만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응접실에서 그들의 모임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날은 룰루 카드게임 테이블은 나오지 않았다. 다하시 씨는 편지를 쓰고 있었고 빅리 양은 그의 가까이에 앉아 편지가 써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꾸만 그의 주의를 끌려 했었다. 허스트 씨와 빅리 씨는 피켓 카드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고 허스트 부인은 그 게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바느질감을 집어들었고 다하시 씨와 빅리 양 사이 오가는 대화를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히 재미를 느꼈다. 빅리 양이 그의 필체나 줄에 고르기 혹은 편지의 길이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는 반면 다하시 씨는 그러한 칭찬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로 응하는 그들의 대화는 엘리자베스가 각자에 대해 가진 인상과 꼭 맞아떨어졌다. 다하시 양은 이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글씨를 정말 빠르게 쓰시네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히려 천천히 쓰는 편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써야 하실까요? 그것도 업무 관련 편지라디요. 저라면 정말 지겨워서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쓰게 된 것이 다행이군요. 당신 대신 말이죠. 그녀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그녀를 정말 보고 싶어 한다고요. 이미 전했습니다. 당신이 부탁하셔서 팬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펜 고치는 건 제가 꽤 잘하거든요. 감사하지만 저는 항상 제 펜은 제가 고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줄이 고르게 나올 수 있죠? 그는 침묵을 지켰다. 하프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뻐요. 그리고 그 작은 테이블 디자인은 정말 감탄스럽더라고요. 그랜틀리 양의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점도 꼭 전해주세요. 그 칭찬은 다음 편지 때로 미뤄도 될까요? 지금은 그 얘기를 충분히 쓸 공간이 없네요.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1월에 그녀를 볼 테니까요. 그런데 다시 씨, 항상 이렇게 멋지고 긴 편지를 쓰세요. 대체로 긴 편지를 쓰긴 하지만 항상 멋지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긴 편지를 쉽게 쓰는 사람은 절대 못 쓰는 글을 쓰지 않아요. 그건 다하시에게 칭찬이 되지 않을 거야. 캐롤라인, 그의 오빠가 끼어들었다. 다하시는 글을 쉽게 쓰지 않거든. 항상 내 음절짜리 단어들을 고민하느라 시간을 써. 그렇지. 다하시. 내 글쓰기 스타일은 너와는 많이 달라. 맞아요. 빙의 양이 소리쳤다. 찰스는 세상에서 가장 성의 없이 써요. 단어의 절반은 빠뜨리고 나머지는 다 얼룩져 있죠. 내 생각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표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 알아듣기도 해. 빅리 씨의 겸손함은 비난조차 무력화시키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겸손이라는 건 겉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하시가 덧붙였다. 대개는 남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이거나 때로는 우회적인 자만일 수도 있지요. 그럼 방금 제 말은 어떤 부류인가요? 우회적인 자만이죠. 당신은 글쓰기에 있어서 생기는 단점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단점들이 빠른 사고력과 대충 넘기는 실행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이런 속도라는 능력은 그걸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귀중한 것이며 그 결과가 완벽하든 말든 상관없죠. 오늘 아침 베넷 부인께 내가 레더필드를 떠나겠다고 결심하면 5분 안에 떠날 거다고 하신 것도 사실은 자신에 대한 칭찬이자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급함이 남겨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들을 해결 못하게 만들고 본인이나 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뭐 그리 칭찬받을 일일까요? 아니, 빅리 씨가 외쳤다. 아침에 한 어리석은 말을 밤이 되도록 기억하고 있다니 그건 너무하군요. 하지만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건대 그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말한 건 진심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괜히 성급한 사람인 척한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당신이 그렇게 믿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다시 씨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히 떠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행동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우연과 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을 타고 떠나려는 순간 누군가가 비니 씨, 다음 주까지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그대로 남으셨을 거예요. 한마디 더 보탠다면 한 달도 있으실지 몰라요. 이걸로 오히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빅리 씨가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단 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씨가 오히려 훨씬 더 잘 드러내 주셨네요. 정말 기쁩니다. 빅리 씨가 말했다. 제 친구의 말을 당신이 제 성격의 온화함에 대한 칭찬으로 바꿔주셔서요. 하지만 다하시 씨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단호히 거절하고 최대한 빨리 말을 타고 떠났다면 저를 더 높이 평가했겠지요. 그렇다면 다하시 씨는 처음에 성급하게 떠나려 했던 걸 끝까지 고수했다는 고집으로 상쇄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다하시 씨가 직접 대답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밝히지도 않은 의견을 당신 거라고 주장하면서 설명을 요구하시는군요. 다하시 씨가 말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베넷 양,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친구란 사람은 단지 그가 머물기를 바란 것뿐이고 그 바람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친구의 설득에 쉽게 기꺼이 따르는 건 당신에게는 아무런 미덕도 아닌가요? 납득도 하지 못한 채 따르는 건 그 설득을 한 사람이나 받아들인 사람 모두의 이해력을 모욕하는 일이죠. 다하시 씨는 우정이나 애정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성적인 설명 없이도 곧바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빅리 씨에 대해 말씀하신 특정한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겠죠.
다만 일반적인 경우 친구 사이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결정을 바꾸기를 요청한다면 굳이 설득당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주는 걸 나쁘게 보시겠어요. 그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그 요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또 당사자들 간의 친밀도 역시 더 분명히 구분하는 게 좋겠네요. 물론 그래야죠. 빅리 씨가 외쳤다. 세부 사항을 다 들어봅시다. 키나 체격 차이도 빼놓으면 안 되죠. 베넷 양. 그게 이 논쟁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하시가 저보다 훨씬 크지 않았다면 저는 그에게 그렇게까지 존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하시처럼 위압적인 사람도 드물어요. 특히 자기 집에서 일요일 저녁처럼 아무 할 일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니까요. 다하시 씨는 미소 지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가 다소 기분이 상한 듯 보였고 그래서 웃음을 억눌렀다. 빅리 양은 그가 모욕당했다고 여겨 오빠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당신의 의도는 알겠어요. 빅리. 그의 친구가 말했다. 논쟁을 싫어하니까 그걸 끝내고 싶은 거죠. 아마 그럴지도요. 논쟁은 다툼 같아서 싫어요. 당신과 베넷 양께서 이 얘기를 제가 없는 곳에서 이어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마음껏 하셔도 돼요. 전혀 희생할 것도 없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리고 다하시 씨는 편지를 마저 쓰시는 게 더 낫겠어요. 다하시 씨는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여 편지를 마무리했다. 편지를 다 쓴 후 그는 빅리 양과 엘리자베스에게 음악을 청했다. 빅리 양은 기쁜 듯이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고 엘리자베스에게 먼저 연주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더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빅리 양이 자리에 앉았다. 허스트 부인은 여동생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악기 위에 놓인 악보들을 넘기며 다하시 씨의 시선이 자주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위험 있는 남자인데 과연 자신이 그의 관심을 끌만한 존재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싫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라면 더욱 이상한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다하시 씨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비난받을 만한 점이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많기 때문에 주목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추측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하시 씨를 너무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의 인정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빅리 양이 이탈리아 노래 몇 곡을 부른 후에는 경쾌한 스코틀랜드 곡으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곧이어 다하시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말했다. 베넷 양, 이런 기회를 빌려 이일 스코틀랜드 전통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한번 묻자 그녀의 침묵에 다소 놀란 눈치였다. 아까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바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섰거든요. 당신은 제가 네라고 말하길 바랐겠죠. 그래야 제 취향을 경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계획을 깨뜨리고 누군가가 미리 준비한 멸시를 무산시키는 걸 아주 즐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이 일은 추고 싶지 않다고요. 이제 저를 경멸해보세요. 감히 할 수 있다면 감히 그러지 못하겠군요. 엘리자베스는 그를 약간 불쾌하게 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의 신사다운 반응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엔 항상 유쾌함과 장난기가 섞여 있었고 그런 성격 덕분에 누구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하시 씨는 지금까지 그 어떤 여성에게도 이토록 매혹된 적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가 자신의 기준에서 보자면 가문이 하찮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위험할 뻔했다고 믿게 되었다.
빅리 양은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절친 제인의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엘리자베스를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주 다하시 씨에게 엘리자베스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했었고, 둘의 결혼을 가정하며 그의 불행한 미래를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다음 날 정원 산책을 함께 하던 중,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찐 결혼이 성사되면 새어머님께 말 좀 해주시겠죠? 말 좀 아끼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어린 여동생들이 장교들을 쫓아다니지 않도록 고쳐주시고요. 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당신 부인이 될 그 아가씨가 가진 약간의 자만심과 건방짐도 꼭 고쳐주시길 바랄게요.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제안은 없습니까? 아, 물론 있죠. 필립스 외삼촌과 외숙모의 초상화를 펜벌리 갤러리에 걸어두세요. 당신의 증조부이신 판사님 초상 옆에요. 같은 직종이잖아요. 다만 분야가 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초상은 절대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름다운 눈을 제대로 담아낼 화가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 눈빛을 포착하는 건 쉽지 않겠죠. 하지만 눈의 색이나 형태, 그리고 눈썹에 놀라울 만큼 섬세한 결은 어쩌면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순간 다른 산책로에서 허스트 부인과 엘리자베스가 그들과 마주쳤다. 산책하실 줄 몰랐네요. 빅리 양은 다소 당황하며 말했다. 혹시라도 방금 나눈 말을 들었을까 걱정된 듯했다. 정말 못됐어요. 허스트 부인이 말했다. 우리가 나간다는 말도 없이 혼자 도망치다니. 그리고는 다하시 씨의 빈팔을 붙잡고 엘리자베스를 혼자 걷게 내버려 두었다. 오솔길은 겨우 세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좁았다. 다하시 씨는 그들의 무례함을 느끼고 곧바로 말했다. 이 길은 우리 일행에게는 좁군요. 가로수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뇨, 아뇨, 그냥 거기 계세요. 지금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고 보기 좋아요. 제가 껴버리면 그 아름다운 풍경이 망가질 테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그렇게 즐겁게 뛰어가며 하루 이틀 안에 집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제이는 이미 많이 회복되어 그날 저녁에는 방에서 몇 시간쯤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다.